지난 이야기, 본격적으로 위구노 전쟁에 대해 알아보기 전 가톨릭과 위구노에 대해 살펴봤다.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가톨릭은 갈리아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프랑스의 세속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왕권이 황권보다 우선한다는 사고방식. 프랑스 왕실은 왕권에 도전하는 위구노를 탄압했다. 그러나 앙리 2세 이후 프랑스와 2세부터 샤를 9세까지 연이은 어린 왕들의 등장으로 갈리아주의로 단단했던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기지공작과 호아나 3세의 대립 사이에서 등장한 카트린 드 메디치. 그녀는 앙리 2세의 왕비였음에도 정치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귀천 상훈과 남편의 애처, 그리고 큰 며느리 등등 모두가 그녀를 무시할 때 그녀는 프랑스의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다. 식문화부터 패션 그리고 예술까지.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남편과 아들을 떠나보내며 서서히 흑화했다. 1년의 이유로 그녀는 샤를 9세에 섭정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정치계에 뛰어듭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적부터 하나씩 제거해 나갔어요. 물론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디아는 남편이 몸져 놓은 순간부터 치워버렸죠. 그녀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모든 선물 목록을 작성해 남편의 사후 전부 회수했습니다.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는데요. 디아는 그저 처형이 아닌 선물 반환 및 추방형이라는 매우 관대한 처분에 감사하며 궁을 떠났죠. 그 다음 대상은 큰 며느리였습니다. 병약한 프랑스와 2세 탓에 후사를 두지 못한 메리는 그의 사후 끈떨어진 뒤움박이 되었어요. 외가인 기지 가문이 여전히 건재했으나 카트린은 그녀를 눈앞에서 치워버렸죠. 마지막으로 시아버지 프랑스와 1세 시절부터 기세등등한 기지 가문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골수까지 가톨릭이었던 기지 가문을 견제하고자 위그노를 이용해요. 1560년 앙부아주 음모의 추모자였던 콩데 공작을 사면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죠. 그녀에게 종교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숱한 죽음의 위기를 겪고 로마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은 자신을 이용하기만 했으며 무엇보다 그녀는 진리를 추구하는 메디치가 사람이었거든요. 가톨릭과 위구노가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종교적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을 통해 왕권을 다시 강화한다. 이것이 그녀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1562년 1월 생제르맹 칙령을 선포해 프랑스 최초로 신교의 존재를 인정하고 맙니다. 당연히 기지공작은 반발했고 그녀가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자 맞불 작전을 놓아요. 1562년 3월 개신교 예배당을 찾아가 위구노들을 죽이는 바시 대학살을 일으켰죠. 그리고 곧장 퐁텐블로 궁전으로 가 카를린과 샤를 9세의 신변을 확보합니다. 위그노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을 지지해준 카트린을 구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켰죠. 1562년 4월 위그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갈등이 전쟁으로 번지자 가톨릭과 위그노의 갈등은 더 이상 종교 이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종교전쟁이라는 이름 하에 벌어진 권력 쟁탈전이라 봐도 무방했어요. 같은 프랑스인들끼리 총칼을 맞댔고 전투가 치러질 때마다 혼란과 학살이 만행했으며 기지공작도 전쟁을 이끌다 사망했죠. 카트린은 이를 수습하고자 한 가지 묘안을 냅니다. 바로 정략 결혼이었어요. 가톨릭을 대표하는 왕실이 위그노 측과 결혼해 평화를 도모할 생각이었죠. 카트린은 이 중요한 계획에 자신의 딸 마고를 앞세웠고 결혼 상대로 앙리 드 나바라를 선택합니다. 나바라는 호아나 3세의 아들로 위구노 전쟁에서 위구노 세력을 이끌던 나바라 왕국의 왕자였어요. 왕국은 작지만 그는 그의 어머니와 위구노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죠. 각 종교의 상징들이 만나 부부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면 전쟁도 자연스레 멈출 겁니다. 그러나 정작 양측이 이를 거부했어요. 호아나 3세는 독실한 위구노였기에 가톨릭 신자를 며느리로 드리는 것을 꺼렸죠. 사부인이 될 카트린에 대한 신뢰도 없는 데다 혹여 아들이 가톨릭 신자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기지 가문도 종교도 종교지만 당시 기지공작과 마고가 비밀 연애 중이었기에 결사 반대했어요. 마고 본인도 강요된 결혼인 만큼 불만이 많았고 무엇보다 나바라가 기지공작보다 못나서 싫어했다고 하죠. 카트린을 제외한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지공작은 카트린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호아나 3세도 마고를 직접 만나보고는 그녀의 미모와 지성에 반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전세 역전이 된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이 해결되려는 찰나 호아나 3세가 돌연 사망합니다. 그것도 결혼식을 2달 앞둔 시점에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트린이 그녀를 죽였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두 사람의 결혼식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거든요. 도저히 결론이 안 나자 홧김에 카트린이 독을 장갑에 묻혀 호아나 3세에게 선물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지병이었던 폐결핵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사실과 별개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녀를 재단했고 그녀는 그렇게 악녀가 되었습니다. 나바르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해요. 철저한 현실주의자답게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어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프랑스 내에서 자기 세력을 키울 요량이었죠. 그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곧장 파리에 입성합니다. 이때 만일을 대비해서 콜리니 제독과 수백 명의 군대가 그를 호위했어요. 그러나 신부 측의 인사로 기지 공작이 참석하면서 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파리 시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1572년 8월 18일 마침내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축복받아 마땅한 결혼식. 하지만 이 결혼식에서 마고는 누구보다 불행한 신부가 되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한창일 무렵 한 발의 총성이 울렸죠. 기지공작이 콜리니 제독을 암살하려 한 겁니다. 다행히 콜리니 제독은 목숨은 부지했으나 피로연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피로연 직후 위구노 측은 카트린을 찾아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죠. 이에 기지공작은 그녀에게 은밀히 접근해 그녀의 절친 콜리니 제독을 포함한 위구노의 유력 인사들에 대한 숙청을 종용했습니다. 그녀는 이 종교 갈등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음을 깨달았고 결국 방조하고 말았어요. 콜리니 제독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샤를 9세도 유약한 성격에 못 이겨 묵인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 계획에는 마고의 남편 나바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572년 8월 24일 기지공작은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종소리를 배경삼아 거사를 진행해요. 그는 가장 먼저 콜리니 제독의 저택에 들이닥쳐 그를 살해하고 창밖으로 던져버렸죠. 그리고 곧장 나바르를 찾았습니다. 콜리니 제독의 뒤를 따라 죽을 위기에 처한 나바르. 하지만 마고가 이를 저지해요. 사랑 없이 결혼했음에도 남편을 지키고자 직접 나섰죠. 카트린도 차마 사위를 죽일 수는 없었나 봅니다. 살려주는 조건으로 그에게 가톨릭으로 개종할 것을 명령해요. 그는 결국 살기 위해 가톨릭으로 전향했고 루브르궁에 가택연금되었죠. 이 모든 것이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계획대로 위구노의 구심점이 없어진 거예요. 카트린은 이제 숙청을 멈추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명했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펼쳐집니다. 기지공작이 위구노를 죽이고 다니자 그 모습을 본 파리 시민들이 그동안 억눌러왔던 불안감을 표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카트린을 포함한 프랑스 왕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위구노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죽였으며 학살은 프랑스 왕국 전역으로 번져 약 3만 명이 사망했죠. 그렇게 3년이 흐르고 본래 유약했던 샤를 9세가 폐결핵으로 사망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샤를 9세 사후 왕위는 그의 동생 앙리 3세가 계승합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빼어난 외모와 총명함으로 카트린의 가장 큰 총애를 받았어요. 원래대로라면 그는 여느 왕의 형제들처럼 공작 위에 머물렀겠죠. 실제로 그도 자신의 처지에 만족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카트린은 그를 좀 더 높은 곳에 앉히고 싶었어요. 마침 폴란드 공화국의 국왕 자리가 비어 있었죠. 폴란드 공화국은 신성로마 제국처럼 선출제였고 마침 경쟁자도 폴란드인이 아니었으며 카트린은 안나, 야기엘론카와 앙리 3세의 결혼을 주선하여 표를 모았습니다. 덕분에 앙리 3세는 원치 않는 타국의 왕위에 오르게 돼요. 문제는 그는 정말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도 그럴 게 정치와 문화 그리고 언어가 다른 것은 둘째치고 대릴사위 자격으로 차지한 왕자가 고통받던 어머니의 삶을 투영했을 겁니다. 그는 어떻게든 가지 않으려 끝까지 버텼으나 샤를 9세의 최후 통첩을 받고 나서야 폴란드로 떠났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파란만장한 국왕 생활을 경험하죠. 당시 폴란드 공화국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합쳐진 연방이었습니다. 1569년 선왕이었던 지그문트 2세가 루블린 합병을 체결한 후 귀족민주주의를 정치 시스템으로 채택했어요. 전체 인구 중 약 8%에 해당하는 귀족이 공화국의 3권을 소유했죠. 뿐만 아니라 국왕 선출권과 수많은 여러가지 특권을 가졌는데 이를 황금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국왕보다 귀족이 살기 더 좋은 나라에 타국 출신, 그것도 절대 궁주정 출신이 국왕으로 온다. 앙리 3세는 그들에게 벗겨먹기에 딱 좋은 먹잇감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앙리 3세가 폴란드에 도착했을 때 조약서를 내밀었죠. 그의 이름을 따 헬리크 조약이라 명명된 이 조약은 그뿐만 아니라 그의 뒤를 이은 왕들까지도 꼭두각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재미없는 나날을 보내던 와중에 그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형 샤를 9세의 부고를 듣게 된 거죠.
그는 안나와의 결혼도 제쳐놓고는 그 길로 프랑스로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폴란드 쪽은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그의 복귀 소식에 많은 이들이 기대했죠. 어렸을 때부터 지닌 총명함과 위군어 전쟁에서의 활약을 아는 이들은 그가 얼른 왕위에 올라 어지러운 국정을 안정시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